아웃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중요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전에 2차 전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강 후 약 패턴을 오후장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시장을 받쳐주면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이슈 관련해가지고 금융주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 보험 관련주의 향후 전망도 저희가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시 시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789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어제 많이 무뎌졌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의 흐름으로 2포인트 정도, 거의 관망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각 116억 원, 기관이 더 많이 사죠. 한 1,800억 원 매수에 나섰고요. 개인은 나홀로 팔자 1,720억 원 정도 물량을 빼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243억 원 순매수, 하지만 기관은 팔자 한 95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됩니다.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을 해드린 대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그런 개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 3종 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인세에 해당이 되고요. 정확한 명칭은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상속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에서도 그렇고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건 상속세 이슈였습니다. 이게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을 내보였는지 3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개정안이고요. 국회를 통과해야지 정말 법이 개정된다는 거는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상속, 증여, 할증 폐지를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최대 주주는 이제 오너에 해당이 되겠죠. 그 최대 주주가 상속 증여를 할 때 20% 추가해서 60%를 적용을 했다라는 게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설명해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 오너가 1조를 상속하고 증여한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를 과세하게 됩니다. 1조의 50%는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듯이 20% 추가 관세가 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 원에 20%를 추가로 관세를 내니까 1,000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1조에서 5천억 원 플러스 5천억 원 플러스 1,000억 원 하면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대 주주가 최대 60% 관세,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셨다시피 20% 추가, 이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5천억 원 플러스 그리고 1,000억 원이었는데 이 1,000억 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 주주는 50%만 과세를 하면 된다.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고 하니까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상장회사의 주주환원은 배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일련의 이런 행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주주환원의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슈입니다. 최소 가이드라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직전 3년 대비 초과분 5% 증감액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높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추후 보셔야 될 이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정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배당 소득세입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는 좀 기준이 나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용받는 그런 세율이 다릅니다. 먼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배당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대한 배당 증가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은 14%였는데 9%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 정도 낮추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A라는 개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고 올해는 1,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요, 그 1,200만 원의 14% 해서 168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1,000만 원은 그냥 14%를 과세하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200만 원에 기존은 14%였는데 이게 아니고 5% 낮춰서 9%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해봤을 때는 158만 원. 그래서 기존은 168만 원인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158만 원으로 10만 원 싸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폭 낮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그 분들에게는요. 최고 세율이 45%, 이거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거든요. 근데 이 45%가 25%로 낮춰서 적용될 가능성,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3종 세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과연 이게 잘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이슈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는 오늘 금융주도 강하고요. 밸류업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증권과 보험 섹터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증권 안영준 연구원과 함께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웃을 수도 있는데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아주 맞습니다. 소폭 반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니까 오후장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평하게 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에 코스피를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는 좀 아찔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774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SK 하이닉스가 꼬리를 달고 또 이 D심은 지금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캔들을 5일선 위에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게 되면요. 장중에요. 장중에 이 마이너스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1, 자, 0.11 정도 움직이다가 장중에 한 10시쯤 넘었었죠. 자,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역시 주도주라는 거를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요. 지금 현재 2,793선에 5일선에 안착시키는 자리입니다. 역시 오늘도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이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담아 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상거래 연속 음봉을 깊게 보였었던 현대차까지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나 코스피 시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이 시장이 오늘 날이 아니 오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좀 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인 이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거의 1,000억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도 이 기관은 매도 후에 자, 거래소 쪽에 대형주를 담는 모습과 조금 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당 관련돼 있는 금융과 보험 생명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은 저점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장은 상승 종목수가 1,000개 이상 평균적으로 1,000개 이상, 좀 많으면 1,200개 이상의 종목들로 나와야지 반등장이고 그에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상승 종목 수를 1,200개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반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400개, 414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161개인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외국인들의 1,000억은 선별적으로 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고 그 편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선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에 그러면 저점의 종목과 그리고 추세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가 그러면 어디인지 잠시 후에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섹터를 알려면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증권 이쪽이 튀어오르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자동차, 특히 전기차 섹터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오후장에 핫하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테마를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전기차 안 볼 수가 없죠. 예. 오늘 전기차 테슬라의 급등 소식과 함께 여러 우리나라의 전기차 종목들이 드디어 저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전기차를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에코프로 가족들을 좀 설명해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점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기차 가족들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설명해 드릴 전기차 가족은 자, 포스코 가족들로 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자, 포스코 홀딩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들고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그리고 저점을 막 좀 찾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반기 대비 상반기 하반기까지 영업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1년 가까이 우하향의 하락 추세를 나오고 있으나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왜 하향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매도를 하고 그의 기간도 매도를 좀 나오다 보니까 이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도요. 전 분기 대비 91% 성장한
5,800억,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21% 성장한 7,095억의 컨센서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종합점수는 59점 밖에는 사실 안 합니다. 이유는 자, 21선 장장 지금 저항받고 있고 아직까지 61선 돌파 후에 짝꿍뱅이 패턴의 모습, 다시 말해서 N자 그리고 짝다리 패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점수는 낮으나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 하방보다도 상방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는 꼭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전기차 쪽에 자, 우리 이 전기차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재 기업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포스코 퓨처캠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의 주가가 10% 껑충 뛰어오르면서 2차 전지 훈풍이 불 때에 항상 찾아다니는 종목 포스코 퓨처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응급제 공급망에 버팀목 역할을 하며 자,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뿐만 아니라 자,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제 중국의 응급제 시장의 점유율 90%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이 갭상승의 연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포스코 홀딩스보다 조금 차트가 괜찮죠. 다시 말해서 3의 저점을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리에서 드디어 21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위험선,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뭐냐? 21선입니다. 21선이 주로 오랫동안 우하향할 때 매번 이 5일선 부딪히죠. 다시 말해서 21선을 저항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뚫어줄 때 수렴을 통해 가지고 안착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튀어오를 때 이게 짝꿍댕이뿐만 아니라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1선과 61선, 20평균 가격과 60평균 가격을 수렴하고 있는 현재 음봉의 자리는 음봉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오늘 점수가 몇 점? 63점이면 이제는 잽을 치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그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LFP 배터리를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 그 르노에 그 수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최초이고 중국 시장의 먹거리 우리가 뺏어왔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할 이제는,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화되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많이 잡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기 테마야 쪽에서도 잡히고 뭐 네. 업종 상위도 당연히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죠. 자, 오늘 바이오는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좀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움직이는 쪽은 릴리아라든지 노보더디스크에 써올린 전 세계의 비만 치료제의 이 분위기와 함께 오늘은 반대로 이 HLB에 다시 한 번 더 이 FDA 승인 재추진 과정에 오늘 발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급등 모습을 냅니다. 제일 먼저 HLB 본주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장중에 아찔하게 음봉도 냈지만은 오늘 지금 망치로 지금 상한가를 붙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이 1,000억 가까이 매수에 집중되고 있는 곳은 HLB 쪽에 단기적 모멘텀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LB 쪽에 지금 현재 35만 8천 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5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현재 바닥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이 FDA 재추진한 이 분위기는 외국인 기관들에게는 단기 플레이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따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은 가능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자, 얘도 지금 거의 상한가 분위기가 좀 나고 있죠. HLB 생명과학인데 자, 리보사라미의 국내 판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두 번째로 제약 그리고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연달아서 지금 상한가 붙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잔량이 쌓이게 되면 또 내일 갭상승도 날 수 있는데 자, 상한가 상따 잡기에 좀 능하지 못하시거나 좀 이 트레이딩이 안 되신 분들은 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 자, 내일 아침에 장중에 모니터를 보면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자, 상따 잡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유가 뭐냐? 지금 시장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 플레이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첫날에 따라붙어야지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기사와 여러 가지 찌라시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뒤따라 붙으면 늦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두 번째 바이오 쪽에는 HLB 가족들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게 하라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 예. 네. 코스닥 시장에서 HLB 그룹주의 그 비중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투자 전략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자, 대표님 그리고 또 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역시 네.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 대형주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면 또 한쪽의 섹터죠. 자동차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올해는 이 과거에 같았으면 당연히 기아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현대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현대차가 이제는 저점이 좀 지지 캔들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좀 악재가 좀 있었죠. 좀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다시 말해 21선의 이 이탈 후에 오늘은 갭상승에 자, 이 바디가 지금 잉텐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살짝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요. 지지 캔들 한두 개가 나온 이후에는 5일선 안착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점수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이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80점 위에 올라가고 21선 샌드위치 때는 70점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21선 저항받는 윗꼬리에 지금 도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하나 트레이딩 관점 또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자, 지지 캔들 한두 개 나왔을 때 여러분들 꼭 담아야 되는 종목. 자, 현대차가 현재 점수 67점에 자,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자, 이 무상 증자뿐만 아니라 배당 정책 효과까지 열릴 수 있는데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흐름하고는 전혀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 지금 6.7% 울리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자, 오늘 부담되시는 분들은 내일 5일선에 붙일 때 이런 꼭 관심을 보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일 때 5일선 매번 하루하루마다 5일선 붙이면서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현대글로비스이지만 오늘보다도 내일 음봉 공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동차의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상승률 점검 제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 YC는요, 현재까지 14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월 10일 실리콘투는 106%, 그리고 4월 12일 제시한 LS 에코에너지가 현재까지 138% 약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7일 토니모리는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또 관심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매번 두 종목만 공개해 주시고 한 종목은 너튜브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여기서 공개할 공약주는요? 첫 번째는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저점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자리는 진입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자, 어제 그리고 3일 연속 지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자, 올해 LFP 양극재의 파일럿 라인을 완공 후에 내년에 양산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자, 올해 영업이익은 2분기, 자, 1분기 적자, 2분기까지 사실 좀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이고요. 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악재 많습니다. 근데 그 악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끝 마을의 해남에 이 배추 농사 짓는 김씨 아저씨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에코프로 BM의 호재만 알고 있었죠. 그 자리는 오히려 더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이 좀 센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쌍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악재뿐밖에 없는 이 에코프로가 오히려 더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점은 뭐다? 자, 외국인 기관이 사냐 안 사냐만 보고 현재 추세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는요, 저점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자, 우리 자기들은 바깥으로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저들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목표가 어제가 동일합니다. 자, 10만 5천 원에 자, 손절가 88,500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만 5천 원이 도착하게 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예상하는 2차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외하는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어제와 동일하게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동일합니다. 자,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내용은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미드 니켈, LFP뿐만 아울러서 올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뿐만 아니라 내년에 리튬 인산철, FP, LFP 양극재 양산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턴어라운드 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우리의 에코프로 BM은 현재 메리트 있는 가격대, 다시 말해서 10만 8,900원 자리에서는 이제 눈 감고 배팅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 누구다? 기관과 외국인, 제일 중요한 기관과 외국인은 산다, 판다, 사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20에서 뚫어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 26만 원에 손절가 17만 7천 원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장 관심주 전략에 대한 매매 포인트, 매매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너튜브에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 너튜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어려운 장에서도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죠?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채널이 1시가 끝나면 2시 딱 돼서 재방송으로 오늘 오전장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라이브 방송을 혹시 재방송을 살짝 보십시오. 오늘 자, 이 2차 전지로 얼마나 화끈하게 오늘 수익을 얻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는 방송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라이브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방송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내일 오전장 8시 30분 개장 전에 분석 한번 하고 시장 문 열고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이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찐인지 간지, 다시 말해서 스윙인지 대인지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은 그 시장의 흐름을 꿰뚫면서도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전략인데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전략으로 보답해 네. 주십시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현안과 그리고 종목 이슈 이런 부분도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영준 하나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동안 시장 상승에 탄력을 줬던 그런 금융주 섹터 궁금했는데 전략 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오늘 또 꾸며드릴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두 번째 배당 소득세, 세 번째는 논란이 뜨거웠던 상속세 이슈였습니다.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연구원님?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마침 또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좀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그 법인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대주주의 상속세, 원래는 그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 20% 증액을 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폐지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후에 원래부터의 핵심은 그 주주환원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공개된 그 정책을 보면은 이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네.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직전 뭐 3개년의 평균 주주환원 수준보다 올해 주주환원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준다든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주환원을 더 늘려주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정책 발표 이후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또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험과 저희가 증권주 오늘 모셨으니까 커버를 하시거든요. 예, 자세히 좀 여쭤볼 텐데 보험주는 좀 최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보험주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올해 초에 아마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보험주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그러한 회사들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크게 받아왔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 작년에 도입된 뭐 IFRS 17이나 이러한 그 회계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도 최근에 그 올해 주주환원 확대를 하는데 조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좀 최근에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M&A 이슈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익률이 거의 30% 됐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사가 상당한 상황이에요. 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기인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보험사의 M&A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그다음에 KDB생명,
카디프 생명, 그다음에 뭐 ABL 생명, 그다음에 MG 손해보험 정도까지가 일단 좀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뭐 네.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폭도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의 M&A가 되게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금융지주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전부터 그 다른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업종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작년에 도입된 회계 기준인 IFRS 17이 또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IFRS 17의 주요 특징으로는 보험사의 부채를 원래는 원가로 평가하다가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이 IFRS 17 도입되기 전보다 IFRS 17 도입된 이후에 엄청나게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M&A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회계적으로 더 큰 자본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최근에 좀 이렇게 좀 M&A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새 회계 기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종목 그 보험사 중에 그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이슈도 좀 잠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래에셋 생명의 그 주가도 좀 최근 되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M&A 매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 미래에셋 그룹이 계속해서 이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그룹이 주식을 이제 다 사버려서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박현주 회장님 밑에 비상장사인 미래에셋 캐피탈과 자산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미래에셋 생명과 벤처 투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하단에 있는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지금 이제 미래에셋 그룹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자산운용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네,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자진 상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 급등의 원인 그걸로 좀 생각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험사 M&A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시장인데 인수의 이제 적극적인 그 배경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이제 보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세계 회계제도 IFRS 17 이거 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작년부터 이제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거고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좋게 나오는. 네. 그래서 이거 뭐 일각에서는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CMS 상각률 뭐 조정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고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배당 정책에 영향은 없을 것인가 이 네. 부분이라서 좀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결국 그겁니다. 괜찮을런지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은 이 그 보험사의 보험이익의 근원이 되는 이 CSM을 상각을 하면서 보험이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상각하는 퍼센테이지, 상각률을 당국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 상각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보험사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보험사들의 이렇게 뭐 당국의 조정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배당 정책에까지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CSM 상각률이 조정이 되더라도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계약에 대한 상각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롭게 들어오는 신계약에 대한 상각률이 좀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당국이 보험사들의 회계 그 기준을 좀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정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보험사들의 실적은 이미 좀 많이 바뀌어 와서 믿을 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크게 좀 뭐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국이 이제 좀 규제를 바꿔가지고 보험사의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DPS를 우상향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받는 배당금을 늘려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올해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배당 성향을 늘리면서 이제 좀 그 주당 배당금을 좀 전년 대비 높게 주는 배당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이슈가 있었지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주주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 그런 부분은 이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험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네,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주가가 좋게 움직이려면은 주주 환원을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지금까지의 이제 IFRS 17 도입 이후에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보험사들의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좀 주주 환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자본 비율이 높아야지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은 또 이제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높은 자본 비율도 가지고 있어서 자본에 대한 여유도 많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최근에 특히 오늘 이제 이런 밸류업 관련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연구원님 잘 모실 것 같네요. 네, 쏠쏠한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삼성생명도 밸류업 그 수혜주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연구원님은 그 보험도 하지만 이제 증권도 커버를 하시는데 증권주는 보험주만큼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증권주는 또 굉장히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주주환원 관련 인센티브가 발표가 되면서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인데 어쨌든 최근에 증권주의 가장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좀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업황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뭐 늦어지면 4분기까지 이 부동산 PF 관련한 충당금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업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PF가 지속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뭐 증권 쪽, 뭐 캐피탈, 저축은행 뭐 다 포함될 텐데 신용등급이 또 줄 강등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은 하반기에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그 7월부터 정부의 그 PF 정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견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만약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뭐 매각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 상각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그 수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부동산 업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같이 좀 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 업황에 대한 전망 또 리포트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에서는 탑픽을 어떻게 꼽으실지요? 네, 일단 증권 쪽에서 탑픽은 키움증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네, 일단 그 부동산 PF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관련해서 뭐 자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증권사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좀 낮은 축에 속하고요.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나왔던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요것도 예. 키움증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뭐 밸류업 관련 공시도 하고 스스로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공시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키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증권주 안에서 밸류업 수혜를 그래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이 증권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융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담당하는 게 이제 보험이랑 증권업인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타임라인 중에 9월에 그 밸류업 지수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 12월에는 그 지수에 대한 ETF가 이제 출시될 예정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인 보험 업종의 주가 전망은 굉장히 좀 하반기에도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또 정부 쪽에서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보험주 또 최고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하니까 정말 적기에 오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할 테니까요. 시장 현안 있을 때마다 나와서 저희 맞게나우 3부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안영준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를 필두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까지 이 카카오그룹 상장사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올 들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주가는 25% 빠졌고요. 카카오페이는 40% 넘게 하락했죠. 개인 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주가 반등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은 카카오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인데 자회사 실적 부진과 컨텐츠 관련 마케팅비 증가가 부담입니다. 이 카카오뱅크는요, 이 대출 성장 둔화로 순이자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KB증권은 카카오뱅크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만 7,500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카카오페이도 성장주 매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증권은 카카오페이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낮추고 적자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카카오그룹주는 주가 관리를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주 위상을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